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푹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그리고 결리고 쑤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유, 겨울만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는 아주 큰일 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병이 숨어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병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몸이 아프면 내 몸에 숨은 염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여러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염증만 잘 잡아도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치유비 책 시간에서는요,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염증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부터 확인해보죠.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엔 미세먼지 대신 강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옷차림 든든하게 준비하시고요. 굿모닝 날씨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출발합니다. 어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렸죠. 오늘 오후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산지는 최고 15cm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고요. 전라 서해안에는 2에서 7cm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은 1에서 5cm 정도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계신 지역 참고하셔서 출근길 우산 챙기시고요. 빙판길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으로는 현재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로 어제보다 9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강릉은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1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무척 춥겠습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9도, 강릉은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모처럼 실내 환기는 걱정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은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추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기온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한파 대비 철저히 하게 하시고요. 건강관리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내리고 있는 눈으로 길이 많이 미끄러우실 겁니다.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스노우 체인 등 월동 장구를 차량에 미리 배치해서 폭설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지의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고요. 또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위해서 평소보다 2배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엔진이나 배터리 등 이상 유무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길, 빙판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함께 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슈와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 7인과 함께 방남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현송월 단장입니다. 1박 2일 동안 함께 했는데 어떤 결과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 단장. 이제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도 함께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예술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서울과 강릉 두 번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송월 단장이 서울과 강릉에 있을 그 공연을 위해서 공연장 사전 답사 차원상 그제 한국을 방한해서 1박 2일 동안 공연장 사전 답사를 했었던 건데요. 네. 우선 일정을 좀 보면은 지난 21일에는 강릉 쪽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아마 강릉에 있는 황영조 기념체육관을 가서 과연 이것이 공연에 적합한가라는 것을 점검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체육관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것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 다음에 간 곳이 강릉 아트 센터였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강릉의 공연은 이 강릉 아트 센터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릉 아트 센터 자체는 우리가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관련한 그 공연장을 지었었고 그때 예산이 한 470억 넘게 투입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마도 공연을 북한의 예술단이 할 것 같은데요. 2시간 30분 동안에 이제 현송월 단장이 아주 꼼꼼하게 이런저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강릉 쪽은 마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KTX를 타고 서울에 와서 네. 서울에서 있을 공연장들을 또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데 먼저 간 곳이 이제 잠실, 저기 이제 KTX를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저런 곳이었었는데 뭐 계속해서 일거수일투족 뭐 화면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뭐 최고의 의전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렇게 최고의 의전 대우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시선도 있었는데요. 일단 서울에 와서는 잠실 학생체육관에 가서 또 한번 이런저런 공연 상황을 체크했는데 역시 이것도 체육관이어가지고 좀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었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장충체육관, 그 다음에 중구, 장충동이죠. 네, 옆에 네. 있는 국립극장에 가서 뭐 음향, 조명 등을 꼼꼼히 점검한 다음에 아마도 강릉에서는 아트센터, 그다음에 네. 서울에서는 이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점검을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뭐 음향 상태, 조명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율하겠다라고 했어요. 어제 이제 경의선, 그러니까 이쪽 동쪽 라인입니다. 동쪽 네. 라인을 통해서 다시 출입국 사무소로 해서 북한으로 돌아갔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일정이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사전 점검단의 방남이 어젯밤 모두 끝이 났는데요. 네. 이번 1박 2일간의 방남으로 또 수많은 화제와 논란을 남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송월 단장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이제 현송월 단장 여러 가지 북한에서도 사연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가장 많이 좀 언론이 주목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외모였습니다. 이번에 외모도 뭘 입었나, 어떤 백을 들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묘사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뭐 점검 차원에서는 저 군청색의 롱코트, 그다음에 목에 네. 모피 목도리를 들었는데 모피 목도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게 그러네요. 크고 예, 길었었고 이제 저 가방. 이제 저게 1,000만 원 이상 하는 명품 H사의 가방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실무 접촉이 있을 때도 저 가방을 들고 왔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저 갈색 가방을 다시 들고 와서 기자들이 많이 저 명품 가방에 초점을 맞췄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릉 갔다가 서울 왔다가 1박 2일 동안에 현송월 단장이 했던 이런저런 뭐 말 등이었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었을 겁니다. 와서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냐,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냐,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또 하나 뭐 체육관 관련해서도 환담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뭐 뉴스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게 강릉 아트센터, 그러니까 강릉에 있어서 뭐 커피를 뭘로 드릴까요 했더니 믹스 커피처럼 이렇게 설탕 든 거 말고 아메리카노 커피로 달라라고 해서 저 뉴스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환담하는 과정에서 서울 남자보다 강릉 남자가 훨씬 더 친절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그 후문에는 이제 전해지고 있었는데 네, 네. 저렇게 식사도 하고 오고 가면서 굉장히 많은 말을 좀 자연스럽게 남한 측, 우리 측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네, 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진주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놀랍게도 범인이 바로 여성의 아들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건 발생은 지난 9일이었었고요. 경남 진주에서 60대 이제 여성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찰이 CCTV 등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지난 17일 날 범인을 체포를 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범인을 조사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로 어제였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저 범인은 바로 그 피해자 여성의 아들의 친구였었고 저 살인 자체는 바로 그 피해자 아들이 자신의 친구였던 저 범인에게 사주를 한 일종의 살인 청부를 통한 살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밝혀지게 되면서 지금 뭐 굉장히 세간의 충격을 더해주고 있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경찰은 최초의 사건부터 아들을 의심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이제 용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네. 친구인 거죠. 예. 뭐 우발적 범행이었다. 뭐 친구 집에 왔다가 돈을 보고 욱해서 어머니를 살인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었거든요. 살인한 후에 비닐에 쌌던 옷으로 깨끗하게 환복을 하고 돌아가고 영화에도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모든 현장에다가 세제가루, 그러니까 밀가루 가루, 세제가루를 뿌려가지고 이게 참 폐이긴 한데 이런 예. 범죄 드라마에 예.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증거 인멸의 모습까지 있어서 이거는 우발적 범행은 아니고 계획적 범행인데 네. 왜 여기에 아들 친구가 왔을까라는 예. 수사를 통해서 바로 어제
피해자 여성의 네. 아들이 모든 이 살인 사건을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들이 살해를 지시했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아들이 지목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살해자와 이 용의자와 아들이 친구였었다는 친구지간이고. 것이었고 네. 그동안의 많은 것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굉장히 계획된 범행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네. 비밀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뭐 열어봐라. 이런 것도 사전 예행 연습을 했었었고 그 전에 또 이 용의자의 진술에 따르면은 이제 살인 후에 그 아들이 돈을 주기로 또 했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00만 원을 받았 것들도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건 명백하게 살인 청부, 사주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아들이 계획한 범행이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검거 직후에도 아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은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가 단독 범행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아들이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고 뭐 자신은 심지어 효자였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서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데 이후에 거짓말 탐지기도 실시를 해봤더니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워낙 이 살해 용의자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죠. 구체적으로 이 지시를 받은 정황을 얘기하고 있어서 네. 아마도 이 아들도 곧 이제 구속영장 충고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들을수록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인데요. A 씨가 이렇게 B 씨에게 청부 살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결과적으로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이제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아들은 지속적으로 그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자기 거를 바꿔달라 하려고 했는데 뭐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었고요. 어머니가 조현병 증세가 약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2015년에는 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다가 일부러 뭐 보내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도 이게 잘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통해서 참 뭐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게 참 돈 때문에 어머니를 네, 그러네요. 그것도 자식 친구를 시켜서 네. 참 살해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우리 안타까운 또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륜을 저버린 그런 아주 끔찍한 범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난달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확인하겠다면서 소리 증폭기까지 동원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 저희도 전해드린 일이 있는데 네. 해당 경비원들은 억지로 어떻게 보면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한 그렇죠. 일이었는데 실직 위기에 놓여 있다고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건의 전후 이제 사안을 전해드리면은 저희도 이 시간대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죠. 강남구에 있는 A 아파트입니다. 네. 지난달에 A 아파트에서 민원이 이제 계속 들어온 거예요. 이제 새벽부터 알 수 없는 소리가 나온다. 네. 그런데 그게 윗집은 아니고 네. 옆집도 아니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9층부터 15층까지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을 내렸었고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소리를 찾아내느냐 지금 나오고 있지만 소리 증폭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수도관에서 물 셀 때 이렇게 그 밸브에다가 대는 그 소리 증폭기를 가지고 저렇게 경비 아저씨들이 문 앞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저 소리가 맞는지를 하기로 했는데 저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주민들도 저게 뭐 프라이버시 침해 왜냐하면 예. 말소리 하나하나까지 다 들릴 들릴 테니까. 어마어마하게 예.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해당 경비원들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찝찝하셨겠죠. 그렇죠. 하시면서. 그러면서 네. 오히려 뭐 이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못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이 이야기가 언론에 새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해드릴 소식이었는데 지금 다음에 들려줬던 것은 이 아파트 관리자 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왜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들을 외부에 알렸느냐? 해당 경비원들이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었느냐라고 해서 모두 잘라라, 해고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커졌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지금 네티즌과 국민들이 좀 굴들 끓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경비원들은 관리소장의 지시를 어떻게 보면 따른 것뿐인데 네. 왜 이렇게 해고까지 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비원들은 그 관리소장의 지시를 내린 걸 따른 것이고 그렇죠. 예. 관리소장 역시도 민원이 워낙 빗발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소리 증폭기를 통해서 한 거 아니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동대표들이 해당 경비원을 잘라라가 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반발들이 나오니까 지금 또 이 주민들은 자신들은 해고하라는 게 아니라
왜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에 알렸느냐에 대한 것들을 지적한 것이었다. 네. 절대로 이 주민들 대표는 해고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좀 봉합은 어느 정도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고까지 극단적인 네, 선택은 네.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이게 소리 증폭기를 사용한다는 자체부터가 예. 뭔가 잘못되고 꼬였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어떤 대응 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양심상 이런 일은 못하겠다라고 네.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한 건데 그렇죠. 또 그걸 그걸 왜 국회한 외부에 부분도 있고. 알렸냐라는 예, 국회한 부분도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런 모든 일이 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람의 딸 한비아 씨가 지난해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남편이 한국인이 아니라 네덜란드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바람의 딸 긴급 구호 전문가로 알려진 한비아 씨가 결혼을 했다더라. 근데 결혼이 이미 작년 11월이었었는데 결혼 상대자는 바로 네덜란드의 베테랑 긴급 구호 전문가죠. 안토니우스 반 주드판 씨였다라고 하고요. 이미 이제 당시에 결혼 때 이렇게 상황들 보니까 사진도 공개가 됐고 선물로 소금과 설탕 세트를 전해줬다. 설탕처럼 달콤하고 소금처럼 짭짤하게 살겠다라고 해서요. 이 서울 회화동의 한 성당에서 진행됐었다라고 합니다. 네. 예. 자, 드디어 자신의 짝을 찾은 두 사람 축하를 드리는데,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죠? 만남이 다른데.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각국에 당시에 긴급 구호 전문가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비아 씨는 초보죠. 아주 초보였었고 네. 남편인 안토니오스는 이미 중동 지역 전체 팀장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사수 부사수로 그러네요. 이제 만나서 이제 안면을 트고 이런저런 인연을 갖고 오다가 2012년 유엔에서 다시 우연찮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을 싹트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예, 한비아 씨의 결혼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분의 앞날의 축복이 함께하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인터넷을 하던 중 금융기관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귀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창을 새로 띄워야 되고 맞습니다. 또 다른 데를 들어가려면 않더라고요. 이걸 네, 쉽지 옮겨야 않죠. 되고 네. 스마트폰을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공인인증서 제도가 곧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공인인증서의 역사가 무려 18년, 아, 19년,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인인증서. 네. 그동안에 폐지한다, 안 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쓰게 됐거든요. 네. 근데 바로 어제였죠. 이 규제개혁 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얘기하다시피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 우리 어르신들은 사용 못합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인인증서 자체도 그렇지만 저걸 가동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X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요. 예. 저기 기한이 있기 때문에 또 갱신도 해야 되는데 1년이에요. 맞아요. 네, 갱신할 때 되면은 저 보안 카드에 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은 속 터져서 못합니다. 또 저 갱신 기간을 놓치잖아요. 네. 또 복잡해져요. 예, 또 복잡해지기도 한데 그럼 그동안에 왜 공인인증서가 저렇게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예. 계속 쓰이게 됐는가? 예. 실은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전자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을 보면은 저 개인 서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인인증서에 기득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정식 인증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공기관, 은행에서는 무조건 다 공인인증서를 쓰는 거죠. 왜? 네네. 법에서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균형을 했기 그러네.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한다라는 것은 공인인증서를 쓰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법상에 있는 공인인증서의 우선적 지위를 다 싹 다 지우는 겁니다. 그건 선택권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설 인증 방법, 예. 뭐 홍채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공인인증서나 누구나 다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공인인증서의 기득권은 없애고 사설 인증 수단은 높이고라고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러면 또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나 이거 네. 폐지가 아닙니다. 또 쓰고 싶은 분은 그러니까요. 기관은 또 예. 써도 된다라는 점 함께 예. 전해드립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전문가분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아니 일단은 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 하나면은 다 그냥 통일되니까 귀찮긴 해도 네. 하면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또 내가 선택해야 되고 기관마다 다르면은 다 다른 다른 걸 또 깔아야 복잡함이. 되잖아요. 근데요, 이게 되지 이제 않을까 공인인증서가 뭐냐면 소비자가 있고 우리 같은 예. 또 공급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 입장에서는 공인인증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액티브엑스 깔고 뭐 치고 공인인증을 하니까 웬만한 가장 그 개인 서명으로는 예. 편하니까 그렇죠. 이 은행이라든가 공공기관은 아마도 또
공인 인증을 쓸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네. 누군가 솔선수범해서 은행부터 공인인증서를 버리고 더 쉬운 소비자 편향적으로의 이 수단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은행 쪽에서는 뭐 카카오 인증 정도가 유일하게 지금 대안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폐지는 되고 법에서는 네. 사라지지만 갈 길은 멀겠다. 그러네요. 공공기관과 은행의 예. 동참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요. 예. 보안도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네.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요즘은 이제 사만사온이란 말은 없어지고요. 사만사미. 뭘까요? 미세먼지. 예. 3일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죠. 미세먼지 걱정 없이 오랜만에 스케이트를 타는 시민들은 동장군이 반갑습니다. 추운 게 낫죠. 왜냐면 미세먼지가 있으면 되게 목도 아프고. 지금 저희 애들 사실 천식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추운 게 나은 것 같아요. 지난주 북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밀려온 미세먼지는 대기가 정체된 한반도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몽골에서 한파를 동반한 대륙성 고기압이 내려왔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내리는 눈과 비가 미세먼지를 밀어낸 겁니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많다는 사만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최저기온 영하 10도를 밑도는 이번 주말까지는 미세먼지가 잠잠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위가 풀리는 다음 주엔 또 고비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들이 쌓이기도 하고 또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기도 하면서 겨울철 기피 대상이었던 한파가 미세먼지를 씻겨내리는 묘약이 됐습니다. 채널A 이민영입니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노랗게 봄을 안고 오셨네요.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이 개나리처럼. 드니까 이런 색깔이 좋아지는 예. 거예요. 이것도 예, 나이 좋아 드신 보이네요. 건가요? 아유, 화사합니다. 오늘 네. 어쩐 일로 피부비책 찾으셨나요? 제가요, 살림하랴, 방송하랴, 뭐 강연하랴 네, 굉장히 바쁘시죠. 바쁘거든요. 맞아요. 좀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네. 생계형 아나운서로서 생활 밀착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또 몸이 붓게 되고 네. 예. 근데 갱년기 되면서 또 이게 잠을 잘 못 이루게 되더라고요. 예. 어제 제가 30분 정도밖에 못 자고 이렇게 생방송에 나왔는데 아유, 대단하십니다. 잠을 또 못 자다 보니까 이 피곤이 너무나 가중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피곤한지 이렇게 네.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막 눕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세수하잖아요. 그때부터 또 피곤해요. 또 눕고 싶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염증의 증상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질병의 또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걱정도 되고요. 근데 오늘 그 알려드릴 치유 비책의 주제가 정말 제 네. 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슈퍼우먼 윤영미 아나운서조차 당해내지 못하는 이것. 네. 이것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 단연 1인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내 몸속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것이 이 심장 혈관에 있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그렇죠. 있고요. 또 뇌조직에 있다면 20년 후에 치매를 유발할 수도 아유, 있다고 합니다. 무서워요. 네. 네. 하지만 이것만 잡으면 건강한 삶도 유지하고 노화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치유비책 주제 암, 치매 유발한다. 조용한 암살자 만성염증입니다. 오늘 윤영미 아나운서와 함께 만성염증의 정체와 원인 그리고 염증 유발 습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도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윤영미 아나운서께서도 아까 이제 염증이란 말을 썼는데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이제 우리가 염증 중에서도 만성염증이라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염증하면은 뭐 이렇게 볼맛 터지고 이런 게 염증이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해서 별로 신경은 안 썼어요. 네. 뭐 피곤하다든가 몸이 아픈 게 염증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 예, 건강 검진을 해봤어요. 몸이 너무 정말 갱년기 되니까 눈썹 빼놓고는 다 아픈 거예요. 온몸이 정말 예. 어디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해보면 뭐 특별한 뭐 질병은 없대요. 검사 결과. 그러다가 예. 염증 수치를 검사를 해봤더니 염증 수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몰랐거든요. 네. 수치가 상당히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이게 굉장히 내 몸에 건강하고 관련이 돼 있구나. 네.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좀 알아보니까 정말 염증이라는 게 무서운 거고 만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병은 아닌데 참 만성 염증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윤영미 아나운서의 증상에 대해서? 윤영미 아나운서는 딱 보니까 아까 생활 밀착형 수포 우은이기 때문에 이런 만성 염증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저기 최혜정 씨, 그 동물 있잖아요. 동물 중에서 염증 안 생기는 동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동물 중에요? 네. 있습니까? 예. 혈관이 없는 하등 동물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염증이 생기려면 일단 혈관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아까 저기 뼈다락지 얘기했잖아요. 네. 굽는 거. 이런 건 급성염증이라고 그래요. 급성염증도 심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치료를 잘못하면 당뇨 환자가 급성염증 가서 뼈 여기 골맞잖아요. 당뇨 환자가 치료를 잘못하면 폐혈증이 걸리기 때문에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급성염증 우리가 보다시피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어디가 아프고 열나고 막 통증이 생기니까. 근데 표가 나니까 이렇게. 표가 나니까. 만성염증은 뭐냐? 얘는 아까 침묵의 암살자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은 안 나타나면서 몸을 조금씩 갉아먹으니까 무섭네. 자기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게 10개라고 그러면 얘 8개까지 숨어 있는 거야. 통증이 안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까 저기 최 회장한테 얘기했지만 얘가 점점점 심해져가지고서 혈관을 가면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심하게 돼서 만약 세포가 더 잘못되게 되면 바로 암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성염증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내가 반만 건강한 상태예요. 숨어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이게 차다가 넘쳐야지 뚝이 터지는 것처럼 그죠? 그 넘치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거는 뭐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예비 환자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걸 미병이라 그래요. 미병. 아직 병이 아니다. 근데 이제 병이 되기 바로 직전의 상태.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지금 이제 병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 만성 염증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30대나 20대 같은 경우는 몰라도 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거나 아니면 환경이 좀 바뀌었을 때 이게 몸으로 이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질병으로 이렇게 바로 발현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제 미병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내 몸에 약간의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항상 좀 검진을 좀 미리미리 받아서 이 미병의 상태부터 좀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염증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릴 적에는 왜 이렇게 곱는 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톱이나 발톱 잘못 깎거나 이렇게 뭐 운동하다가 이렇게 잘못 삐끗하면 이게 손톱 발톱이 이렇게 빠지는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뭐 발톱하고 이게 손 이제 어렸을 적에 생손 앓는다 그래서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럼 고름 막 나오고 그때는 별로 약이 없었는지 그 고약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아마 두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김현옥 씨는 좀 알죠? 이땡땡고야. 까만색 왜 이렇게 진흙 같은 거 이렇게 발랐거든요. 종기에도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염증의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염증은 그냥 지금 얘기하신 염증이에요. 그래서 홍종열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붉어지고, 그다음에 열이 나고, 또 붓고, 아픈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염증이라고 보는데 지금 얘기한 만성염증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죠. 근데 지금 이런 염증 같은 경우 겉으로 드러나고 그다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염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랑 내 몸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니까. 고름 같은 경우도 그 싸우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은 차라리 오히려 좋은 염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라고 해서 다 나쁜 염증만은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만성 염증은 나쁜 염증인가요? 그렇죠. 나쁜 염증이죠. 그렇겠죠. 이게 왜 좋은 염증은 없는 거네, 만성염증은. 만성염증은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만성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몸속에 들어와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얘가 우리 몸에 가서 예를 들어서 폐에 가서 염증을 잠깐 일으켰어요. 딴 데 가서 염증을 일으켰는데 그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염증이 일으킨 장기나 세포를 갖다가 우리 몸에서는 외부 침입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거기에서 다른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혈관 변이가 되면 혈관이 막혀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포가 변이가 되면 뭐가 생기냐? 유전자 변이가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G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나쁜 거 간단히 보여주겠는데 좀 아까 얘기했듯이 급성염성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에 의해서 부종나고 열나고 통증 나고 특정 부위가 아프다가 이것도 문제는 뭐냐?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당뇨 같은 사람들은 전신으로 번져서 폐혈증 같기 때문에 이것도 사망할 수가 있는데 만성염증은 뭐냐? 비만, 스트레스, 뭐 흡연, 식품 첨가물, 거기다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원인 건데 자체가 이거는 다르네요. 그렇죠. 증상 자체가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온 몸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 이게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점점 많아지죠. 그렇죠. 미세먼지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미세먼지 맞아요. 때문에. 그런 거 따지면 그 만성염증은 최근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주의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큰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께서는 네. 염증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겠죠? 쭉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위염도 위염. 염증이잖아요. 그러네, 염이니까. 네. 위축성 위염인가요? 네. 뭐 그거를 늘 이제 제가 달고 살아요.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이라든가 짠 거, 매운 거 이런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도 좀 먹다가 뭐 몇 달 먹다가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매번 검사할 때마다 위축성 위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암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무서운 경험을 했던 건 뭐냐면 한 몇 년 전에 제가 폐렴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폐렴. 근데 저는 폐렴이 그냥 감기가 좀 심한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 평생 가장 아팠던 기억이에요. 한 달 동안 호흡이 안 되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일 다 못하고 거의 누워서 그냥 거의 시체같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기침이 한번 나오면 막 10분, 15분씩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르신들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그 원인 중에 폐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젊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폐렴, 그러니까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게 폐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염하면 모든 우리가 비염, 코에 생기는 거, 인두에 생기는 거, 췌장염, 폐하면 그렇죠, 폐렴, 췌장염하면 췌장에 생기는 건데 그 염증이 생기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이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영미 아나운서 아까 그랬다고 그러고 아까 좀 아까 김용환 선수 얘기했어요. 어르신들, 저희 아버님도 연후 7에 폐렴 걸리셨다가 퇴원하기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염증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나쁜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성염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얼리 간다고 그랬죠?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곳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만성염증이 되면은 어떤 병으로 발전할 수 있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네. 자. 만성염증 방치하다 큰 병 키운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면요. 염이 이것 되는 건 시간 문제. 염이 이혼이 되는 건 시간 문제. 뭘까요? 남편한테 염증을 느끼면 그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염증을 느끼면 그러네. 우리 왜 사람 관계에서 난 이제 염증 염증 나 이런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만큼 염증이 무섭다는 그러네. 그 이혼이 똑같잖아요. 다음에서 뭐가 되느냐? 바로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이혼이네. 암이 이혼이에요. 이혼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만성 위축성 위염이 오래되면은 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위염이 위암 간다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해보니까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게 되면 그게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병을 일으켜가지고서 거기에다 또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위암이 더 잘 생겨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염증이든지 만성이 돼가지고서 오랫동안 가게 되면은 암으로 변할 수가 있고 간염하면 또 뭐가 생기죠? 간암 생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암이 생긴 다음에 전이 되는데도 염증이 있으면 더 많이 전이가 됩니다. 피 속에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염증이 없는 암도 있고 염증이 있는 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 뭐든지 염증 세포가 있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도 일종의 염증이라 생각하면 돼. 거기서 나쁜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 생기나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염증이 암 되는 그 퍼센테이지, 확률이 나오네.
식도염이 식도암으로 되는 가능성이 제일 높나요? 기관지염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 연결이 되네요.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암으로. 예. 특히 식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은 발의 식도라고 그래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사람이 식도 맨 밑에 끝에가 자꾸 찢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그럼 얘가 바로 암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식성 위염에서도 3% 정도가 만성 위염이 위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염증은 암으로 갈 수가 있다. 하고 생각하기 중요해요. 폐암이 보니까 24% 가장 높을 때는 가장 높네요. 위험하네요, 확률상으로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폐암 많이 걸리시나 봐요. 예.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염증이 뇌혈관에 발생하면 이게 된다. 네. 뭘까요? 뇌혈관에 가면은 뭐 이거는 그렇죠. 건망증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비슷한 거. 치매. 치매네요. 건망증은 뭐 깜빡깜빡 하는 거니까 아니 괜찮은 염증하고 건데. 치매랑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최혜정 아나운서가 염증이 심하게 되면 20년 뒤에 치매가 생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검사를 해봤어요. 40, 50대 성인 속에 그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해봤더니 성인의 혈액 속에 염증 수치를 갖다 측정한 다음에 20년 뒤에 70대 될 때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혈액성 염증 수치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높았던 사람은 뇌 피부가 5%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뇌가 줄어들게 되면 그게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피가 작아졌는데 이 경우 치매 위험이 무려 3배나 올라갑니다. 왜? 뇌 속에 염증이 자꾸 생기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요. 뇌세포가 죽게 되면은 기억을 담당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바로 치매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사실 암과 치매 아니에요? 요즘에? 맞아요. 근데 이 염증이 그런 그 암이나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정말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데 또 다른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병 중에서 염자 붙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염증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들인데 뭐 위염, 뭐 장염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보면 되게 많아요. 위염, 뭐 장염, 폐렴, 그다음 뭐 아토피 피부염, 그다음 뭐 관절염,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우리 몸에 있는 어느 부분에서든 전부 다 염증으로 인한 질환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뭐 암도 나타나고 그다음 치매도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뭐 고혈압, 그다음에 뭐 루푸스, 크론병 뭐 아주 많은 병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당뇨. 우리 온몸에 다 해요, 솔직하게. 그렇구나. 아니 우리 어렸을 적에 연병 앓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연병도 병의 그 일종이잖아요. 그것도 연병을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야, 이거 정말 무섭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 들을수록 생기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심지어 이것까지 불러온다. 이건 어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더 심하게 뭐가 진짜 있는 이거 거죠? 많이 맞추기 어려워요. 우울증까지. 염증은 이해하겠는데 그리고 암과 치매는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피를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일으킨다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울증은 이게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냐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 우울증이 먼저냐, 뭐 만성 염증이 먼저냐 이렇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둘은 그냥 거의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을 보니까 정상인에 비해서 이 만성 염증 수치가 무려 3배가 높게 대부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염증 때문에 이게 어떤 염으로 인해서 막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기전이 있다 이런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만성 염증이 있다 보면은 이제 계속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몸에서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만성 염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아우, 지금 염증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염증이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저 한 가지 질문이 무섭네.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정 어머니가 지금 약간의 치매 현상도 있으시고 뭐 자궁암 때문에 자궁도 드러내시고 심장병에 뭐 신우신염 굉장히 당뇨까지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딸인 저로서는 상당히 좀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런 염증도 혹시 가족력이 있을 수 있나요? 염증은 가족력이라보다는 그러니까 체질이 좀 담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치매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중에서 이제 아포2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단백질이 E2, E3, E4 이렇게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숫자가 커질수록
치매가 잘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꼭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피 검사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나옵니다. 예, 근데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께서는 염증 수치 검사라는 걸 해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수치가 상당히 높다, 좀 위험하다라고까지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감기면 감기약을 먹고 그렇죠. 어디가 이렇게 뭐 상처가 났다면 바르면 치료를 하면 되는데 네. 염증 수치?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네.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그래서 뭘 주의하고 예방해야 되는지 모르는 윤영미 아나운서를 위해서 예. 일상 속에서 만성 염증을 부르는 나쁜 습관들을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윤영미 아나운서의 생활 습관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본 예, 거예요. 24시간 자, 첫 번째. 중에요. 일단은 먼저. 윤영미 아나운서 맞죠? 헤어스타일이 왜요? 제 동생 같아요? 너무 잘 나온 사진을 지금. 예. 자, 첫 굉장히 번째. 잘했네요. 네, 첫 첫 번째 번째. 보니까 근데 실물이 요리하는- 더 낫네요, 제가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끝나고 칭찬이 꼭 오가는 볼게요. 아주 좋은. 네, 자, 지금 보니까 감사합니다. 포도씨유하고 카놀라유 기름을 오, 입고 있거든요. 앞치마도 입고 계신 거 보니까 네. 요리인데요. 네. 요리할 때 식물성 기름을 많이 쓰는 습관, 이게 왜 나쁘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녹차기름, 잣기름 이런 걸 아침에 이렇게 한 숟가락 먹기도 해요. 뭐 네. 올리브 오일도 올리브 오일 있고. 또, 이게 뭐 좋다 그러더라고요. 뭐 네. 노폐물을 그래, 좀 맞아요. 없앤다. 네. 맞아요. 음식을 할 때도 가능하면 네. 뭐 이렇게 좋은 그 기름. 포도씨유 같은 좋은 거 기름. 이런 걸 제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뭐 해바라기씨도 사용을 하고 네.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이 네. 몸에 좋다. 이건 뭐 맞아요. 다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먹을 때도 뭐 올리브 넣고 네.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소금만 찍는 게 아니라 참기름 듬뿍 넣어서 네. 찍어 먹고 명란젓을 뭐 이렇게 먹을 때도 참기름 이렇게 참기름만 넣으면 음식이 갑자기 다 맛있죠. 맛있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참기름하고 분명히 깨만 넣으면 나쁜 습관이라고 돼 있고 네. 식물성 그러니까요. 기름을 쓴다고 돼 있고 이해가 이게 두 안 가지가 가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식물성 생각이 기름에 오메가3인가 뭐 그게 뭐 네, 많다는 많다고 돼 얘기를 있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름을 쓸 때 네. 우리가 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오메가3, 6가 있는데 많이 아는 거가 우리가 오메가3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없애주고 혈전을 예방해줘서 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두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메가6는 뭐냐? 반대로 얘는 우리 몸에서 필요는 한데 얘가 이제 그 반대로 염증을 많이 만들어주고 혈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6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제 그 상처 치유에 꼭 필요해요.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3하고 6 중에 6가 너무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럼 얘가 반대로 염증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아까 혈전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윤영미 아나운서 먹는 거 보니까 지나치게 너무 식물성 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죠. 예. 중요한 게 뭐냐? 이건 비율이에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두 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하고 6가. 저 오메가는 다 오메가인 줄 알았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맞아요. 6가 있고 뭐 3가 있고 나인도 그래요. 있습니다. 예. 나인도 있어요. 네, 그 비율이 오메가 6와 오메가 3의 비율이 네, 네. 2대 1에서 한 4대 1 정도 돼야 돼요. 네.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식단이 좀 서구화된 식단이 되든가 아니면 윤영미 아나운서처럼 나 참기름 계속 듬뿍듬뿍 먹다 보니까 예. 비율이 막 10대 1까지 가고 요즘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2대 1에서 4대 1 정도의 비율 이런 게 좋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음식을 하거나 뭐 나물 볶음이나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음식을 할 때는 참기름보다는 차라리 좀 들기름을 좀 쓰는 게 들기름이 낫고 옥수수유를 쓰지 말고 뭐 콩기름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써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차라리 오메가 3에 좀 섭취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뭐 생선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섭취를 좀 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냥 이게 왜 중요하면 네.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걔가 반대로 우리 피 속에 기질을 갖다 산화시켜요. 산화시켜서 나쁜 걸 만들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들어봤죠? 네.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얘를 갖다 산화시켜서 혈관에 달라붙게 만들기 때문에 오메가6를 뭐 10대 1 정도 그렇게 많이 먹게 되면 식물성이 무조건 좋다. 다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오메가3를 갖다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더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 뭐 참기름, 들기름 다 식물성인 것 같아서 콩기름, 네. 포도씨유 다 이게 뭐 콩 뭐 이런 거 식물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이 생각했는데 다르다는 오메가 거죠, 3, 특성이. 6 이걸 잘 알아보고 좀 써야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보니까 번째는- 외출하시는 모습인데 네, 마스크를 마스크에 사용하지 X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뭐 대충 감이 오네요. 그렇죠? 네. 미세먼지를 막지 않은 습관이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차피 마스크를 해도 숨은 쉬는 건 똑같잖아, 일정량이.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 내 그 주변에 있는 공기가 마스크를 그 옆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이게 100% 차단이 안 그게 되니까. 얼마나 차단이 되겠으면 네. 어차피 우리가 한국에 서울에 살 거면
뭐 그렇게 그런까지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차단을 해야 되나. 또 귀찮기도 하고. 갑자기 얼마나 효과. 귀찮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예, 우리 선배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마스크 쓰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리고 해봐야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혜정 씨는 해요. 예. 저도 사실 잘 안 하게 잘 되더라고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미세먼지 쓸 때 그 마스크가 아주 그냥 일반 마스크 쓰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이렇게 땡땡 써 있는 거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해야지만 그게 할 수가 있고 그렇지 걸을 않은 수 있는 건 거의 다 마스크가 따로 들어와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세먼지 할 때 황사할 때 거기다 네. 먼지가 나오잖아요. 먼지가 딱 해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코를 통해서 작은 것도 쭉 가서 폐까지 가요. 네. 그럼 거기서 염증을 일으켜서 몇 년 전에 폐렴을 왔잖아요. 네. 폐렴 기관지염을 앓는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 미세먼지의 10분의 1 되는 초미세먼지라고 있어요. 예. 얘는 문제가 뭐냐? 폐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폐 속에서 혈관으로 들어가요. 피 속에. 피 속으로 들어가요. 혈관으로 가서 우리 몸으로 가서 뺑뺑뺑 돌기 때문에 뇌혈관에 가서 그 염증이 일으키게 되면 바로 뇌졸중, 심장 혈관을 만들게 되면 심장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암까지 가서 암세포도 만들고 치매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할 때는 강력한 마스크를 갖다 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아니면 외출을 삼가거나. 외출을 와서 집에 있어도 먼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럼 꽉 문을 닫아놓은 게 좋느냐?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데 꽉 닫아놓은 게 좋느냐? 그럼 공기 안 나가게 미세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문을 갖다 열어놓는데 아침에 하면 안 돼요. 아침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먼지가 밑으로 쭉 깔아앉아 있어서 10시에서 11시, 12시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어요. 쥐한테 미세먼지를 먹은 거 안 먹은 걸 봤더니 폐가 저렇게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네. 이쪽 거는 정상인 거. 네. 이쪽 거는 바로 미세먼지가 염증을 일으켜서 까맣게 된 데가 바로 미세먼지가 염증을 일으켜서 저것으로 인해서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일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요. 일반 마스크를 쓰게 되면 코를 딱 맞게 하고요. 중요한 거는 한번 쓴 다음에 얘는 그 다음날 빨아 쓰면 안 돼요.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럼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럼 어디 그 범죄자로 이제 생각될까 봐. 이 스타일도 또 안 나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이거 방송하기 전에 아까 보니까 그 북한에서 온 그분이 그러더라고. 현송원 그분이 얘기하는데 한국에 여기 남한에 오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미세먼지 때문에 쓰는 게 솔직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옷을 많이 바깥에 터는 게 좋습니다. 아니 북한도 미세먼지가 분명히 갈 텐데 북한에서도 우리 방송들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북한에 계신 분들도 이참에 말씀드릴게요. 마스크는 꼭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단장도.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55kg, 50kg, 다이어트와 60kg. 관련된 건가요? 한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체중에만 집착하는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은 아침마다 체중계에서 키로 수확이라는 게 눈 뜨면 하는 일이 일과잖아요. 바로 그건. 저는 이제 욕실 바로 입구에 그 체중계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이나 재요? 제가 재보거든요. 이 습관이 그다음에 이제 되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면 또 재요. 얼마나 줄었나 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오늘 아침도 재보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저녁을 좀 안 먹었거든요. 한 1.5kg가 줄었더라고요. 와 랄랄라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나서 많이 먹으면 2kg가 바로 찌죠. 그러니까. 누구의 본인 얘기하는 겁니까? 몇 끼 먹으면 금방 늘고. 근데 저는 정말 다이어트를 지독하게 하는 편이에요. 워낙 살이 좀 잘 찌는 편이어서. 한때는 몇 달 동안 제가 흰 죽만 먹고 다니기도 했고요. 진짜요? 그다음에 또 바나나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바나나로 요기를 하기도 하고. 그럼 오늘 복장이 개나리가 아니라 바나나 복장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진짜 제가 뉴스를 하러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한 계단을 못 올라가서 제가 아나운서실에 전화한 적이 있어요. 나 좀 데리고 올라가. 핑그르르 도시는 기운이 없어서. 이 계단을 못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고 정말 그 다이어트는 평생에 정말 적이자 친구이자 맞아요. 근데 또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궁금해요. 근데 어느 정도 체중을 빼도 내장 비만이라고 꼭 나오더라고요. 체크를 해보면 배도 별로 안 나왔는데 꼭 내장 비만이니까 내장 비만을 빼십시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정말 황당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장 비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장 비만이에요.
썰렁하네요, 오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히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얼마나 이렇게 차이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이렇게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비만이신 분들에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이제 만성염증과 이제 관련되는 거는 이 지방세포 자체가 염증을 만들어내요. 네. 그러니까 염증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내 몸 안쪽에서 특히 내장 지방에 이렇게 계속 장기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이게 염증이 되고 또 나중에 계속 상처를 받다 보니까 암이 될 수도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체중계만 이렇게 보면서 숫자에만 집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지방을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그렇게 줄었어도 내장 지방은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수분만 빠진 걸까요? 뭐 수분만 빠지는 거 아니면 근육량만 빠지든가 다른 쪽에서 체중이 빠지는 거지 지방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운동을 조금 병행을 하면서 식사 조절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아이디어 하나. 내장 지방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체중계를 개발하는 대박이네요. 모르잖아요. 우리 내장 지방이 얼마나 빠졌는지는. 몸무게만 확인하지 우리가 내장 지방 양을 잘 체크하지는 그냥 않으니까. 병원에 오시면요. 초음파를 하면은 내장 지방이 얼만큼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오셔야죠, 그래도. 예, 오십시오. 자,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 요것도 염증의 일종인가요? 울퉁불퉁한 우리 여성분들 셀룰라이트 있다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것도 염증이에요? 셀룰라이트도 일종의 염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징그러워요. 그렇죠. 가보면은 울퉁불퉁.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렌지 껍질 같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저거 제 사진을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데 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은 우리가 지방세포가 얘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커진 문제가 뭐냐? 이 옆으로 혈관이 지나가요. 인프관이 지나가요. 커지면 얘를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가 막히게 돼 있어요. 막히다 보니까 피순환이 안 되니까 여기서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서 얘가 섬유화가 되면서 딱딱하게 굳는 게 바로 셀룰라이트예요. 그래서 바로 셀룰라이트도 바로 염증의 일종인데 문제는 뭐냐? 아까 송영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그 지방세포가 많이 되게 되면 여기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은 뭘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 발암 물질이 나와요. 그다음에 과도한 활성산소가 나와요. 활성산소가 많게 되면 혈관 망가지고 암도 생기고 모든 질병이 다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비만 세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셀룰라이트나 비만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셀룰라이트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살이 갑자기 쪄서 튼 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병으로 막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셀룰라이트가 염증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 오늘 계속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정말 눈썹 빼놓고 다 아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눈썹은 자연산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눈썹은 안 아프더라고요. 남편한테 제가 누구한테 호소를 하겠어요. 여보 나 어깨 너무 아프고 진짜 너무 피곤해 손가락도 못 들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유 그래 당신 고생이 많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저희 남편은 나도 아파. 나는 더 아파. 내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아파. 이렇게 보편화를 시키니까 이 가슴이 이렇게 확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확 쌓이면서 그냥 열이 그냥 확 나면 더 얼굴이 붉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혹시 이것도 염증하고도 연관성이 있는지 당장 남편한테 제가 가서 얘기할 거예요. 100%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인의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갖다 조금 받으면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근데 계속 과도하게 받게 되면 남편한테가 염증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짜증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얘가 바로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 연구 논문이 있었어요.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뭘 했냐면은 자기가 옛날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건을 딱 떠올렸어. 그랬더니 떠올리기만 하는 대로 불구하고 염증 세포가 무려 20%가 증가하는 겁니다. 안 좋은 기억. 기억을 떠올리기만 했는데도.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떠올리는 것만.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만성염증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 있는 사신들
잘 몰랐던 것들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데 자, 내가 만성염증이다라고 하면 아까 윤영미 아나운서가 얘기했습니다만 참 피곤하기도 하고 자도 이 피곤함이 안 풀리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 외에도 내가 과연 만성염증인지 아닌지를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만성염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이랑 다르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병이 이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되는 상태까지 우리가 알면은 이거를 빨리 커트를 하고 병이 되는 상태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걸 막질 못하니까 자꾸 병으로 발현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 만성염증이 있는 상태들은 우리 몸에서 하나씩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나 하는 그러니까 가벼운 현상들로 이렇게 힌트를 조금씩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아무 이유 없이 담이 잘 걸린다. 그리고 몸이 무겁고 자주 붓는다. 또 자주 피곤하고 눈곱이 많이 낀다. 두통이나 편두통이 자주 발생한다. 또 소화불량, 변비, 설사가 잦다.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있고 노력에 비해서 살이 잘 안 빠진다. 또 피부 트러블이 잦고 손톱이 잘 부러지고 이유 없이 열이 나거나 입병이 잦다. 늘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먹고 싶다. 자, 10가지. 10가지의 항목에서 내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지금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영미 아나운서는 몇 가지나 대충? 저 무서워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저도요. 읽으면서 다 제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요. 6가지. 6가지? 10개? 60%? 네, 몸이 무겁고 자주 붓는다, 피곤하다, 살이 안 빠진다, 그다음에 근육통이 있다, 피부 트러블 자꾸 손톱이 이렇게 잘 부러져요. 아, 진짜요? 그런 거 있고, 늘 배가 고프고, 늘 먹을 게 생각이 나고. 그건 아마 그렇습니다. 숫자에만 집착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최혜정 아나운서 몇 개 됐어요? 저도 세보니까 6개. 벌써부터? 그러네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한두 개가 있으면 이제 아주 초기 증상. 초기. 3개에서 5개가 있으면 약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상태에서 생활 습관 이런 걸 바꾸면 되고요. 6개 이상이 되면은 심각한 질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고, 근데 염증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데 특히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 됐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게 1년에 한두 번씩 꼭 염증 수치를 검사해서 내가 모르는 염증이 숨어 있는 날 갖다가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염증 수치는 그냥 피만 뽑아서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쉽게 할 수가 있네요. 예, 그리고 앞서 저희가 내장 지방 얘기도 했었는데 물론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니 해도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운동만 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운동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그 굉장히 재밌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우리 몸 근육 속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뭐냐? 생리 활성 물질인데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을 갖다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면서 염증 세포가 바깥으로 쫙 밀어나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아까 윤영미 아나운서 같이 뭐 죽만 먹는다니 바나나 먹는다니 하게 되면 비실비실 다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으로. 운동 좋은 그러니까 거 아는데. 꼭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좋은 거 아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니 짬짬이 하는 거야. 짬짬이 하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또 이승남 원장님께서 조금 쉬운 운동. 진짜 쉬운 거죠?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거. 실천할 수 있는 거. 이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초간단 운동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앞으로 좀 나가보시죠. 자, 윤영미 아나운서 함께 하시고. 이쪽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먼저 이렇게 쓰면 앞으로 될까요? 카메라를 보셔야죠. 이쪽으로 오세요. 원래 왜 그러세요? 방송 많이 하시는 분이. 여기로 쓰라고 했어 아까. 생방송이기 아까 때문에. 스티븐이 나보고 여기 내가 물어봤거든. 일일이 쓰세요 그랬거든 아까. 그래도 등을 드시면 안 되죠. 그래서 뭘 하느냐? 이 쿠션을 여기다 끼세요 일단. 이걸 껴요? 네. 가운데 끼고. 허벅지에다가요? 허벅지 끼고.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상관 편한 데 끼세요. 이렇게 끼고서 그다음에 뭘 하느냐? 그다음에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점프. 줄넘기 하듯이. 이렇게? 줄넘기 하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네, 하면서 뭐라 아니 그냥 뛰어도 있는데 이거 뛰고 뛰라고요? 이렇게? 자, 시작. PT. 네, 근데 여기에 힘을 줘야 돼요, 여기다. 이 베개가 빠지면 안 되는 베개 거죠? 빠지면 안 돼요. 잘하시네. 이걸 갖다 얼마 동안 하냐? 이거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게 한 건강한 사람은 30분. 이걸 30분을 뛰라고요? 그렇지 않고 30분을 뛰라고 이걸? 5분은 하겠는데 30분은 좀 그러니까 길다. 처음부터 가면 안 되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데나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네. 순환이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좋아지고 또 한 가지 뭐냐 여기가 힘을 주니까 어떻게 돼? 아니 왜 안 하세요? 허벅지에 힘을 들어가게 되니까 바로 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잘 빠집니다. 여기에 끼는 이유가 그렇죠. 그냥 뛰는 게 아니라 힘을 주니까 이 배가 배하고 텐션이 유지가 허벅지 되는 근육이 당겨야 되니까. 텐션이 유지가 되는군요. 예.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이거 할 때 두 가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그냥 뛰게 되면 어떻게? 여기가 관절. 네, 관절이나 관절이 또 허리가 나가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뒤꿈치를 들고 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뒤꿈치 들고. 그렇죠. 훨씬 또 한 가지 편하다. 뭐냐? 그냥 뛰게 되면 꽝 소리 나잖아요. 예. 층간소음이 위험해요. 아래팀이 맞습니다. 아래팀 엄청 난리인데. 싸우기 때문에 난리 그럼요. 납니다. 예. 두 가지 꼭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분 싸우는 건 아니죠? 이불 위에다가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굉장히 잘하시네. 또 한 가지 이게 너무 힘들다. 근데 줄넘기보다 이게 운동이 더 될 것 같아요. 더 되죠. 엄청 여기까지 되죠, 하고 이게. 여기 혹시나 딱 뱃살이 힘을 막 빠질 것 주니까. 같아요. 벌써 0.5cm 주셨는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10번 예. 했는데 지금 막 땀이 막 나네요, 땀이. 여기 더 많이 했어. 헐렁해졌어, 엄청 올라졌어. 야, 1인치 줄었어, 1인치. 바지 새로 기적의 사러 가야 돼. 운동인데? 기적의 바지 사러 운동이네. 가야 돼, 예. 지금. 기술의 운동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 네. 이거 이제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야, 앉아요? 예. 여기 앉으세요. 여기 공에 앉으세요. 똑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서로 등 대고. 등대고요. 똑바로 앉아서 아니 공을 깔고 앉으셔야죠. 네. 이 공은 예. 그다음에 이게 테니스 공으로 하면 케겔 운동인데. 그다음에 이제 허리하고 팔을 피고 네. 이 자세를 갖다가 유지하는 거예요. 예. 유지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한 2, 30초 동안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하면 더 허리하고 좋습니다. 팔을 이렇게 놔요, 네, 그냥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짚지 말고. 짚지 말고. 짚지 그래서 말고. 어떻게 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배하고 힘이 들어가요, 지금. 배하고 허벅지 힘이 굉장히 들어가잖아요. 중심 잡기가. 잘하시네. 근데 엉덩이를 흔드세요. 좌우로. 그렇게요? 네, 좌우로. 그러면서 하면 어떻게 더 힘을 많이 주기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배에 엄청나게 힘이 엄청 들어가죠. 야, 이게 왜냐면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배뿐만 아니라 허벅지하고 예. 엉덩이가 근육이 많거든요. 네. 거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아니, 됩니다. 이게 저절로 춤을 추게 돼요, 이렇게. 근데 좀 옛날에 좀 노셨나 봐요. 좀 잘 추시는데 보니까. 야, 이거 하다 보니까 말이죠. 예. 여기서 다리 좀 어려운 분들은 예. 손을 좀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짚어도. 힘을 많이 안 들어가요. 짚어도 근데 이거 괜찮을 것 재밌다. 같은데. 나이 있는 분들은 좀 잡고 하는 게 좋고. 예, 되게 이렇게. 재밌네요. 이렇게 하고 네. 다리를 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럼 바로 자빠지죠? 무리수네요. 다리를 들면 안 돼, 다리를 들면. 아니, 너무- 공이 너무 작아서 중심 잡기 어려운데 좀 큰 네. 공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작은 걸수록 힘을 갖다가 많이 그러네. 주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운동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10대 같으세요, 지금 하는 거. 그래, 춤추는 거 굉장히 보니까. 까불까불하다, 이게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야, 네, 자 이렇게 내장 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이면서도 예. 재미있는 운동법을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혹시 염증을 없애는 한방 치료제는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운동뿐만 아니라. 하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려서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약식 동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과 그다음에 약의 근원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에서 좀 이렇게 염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얘기인데 네. 혹시 단 거 많이 드세요? 아까 단 거 땡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지금 좋아요. 또 단 거 땡기시는 운동했으니까. 운동 많이 아직 너무 심한 운동하신 것 같은데 잠도 잘못 주무시고 오셔가지고. 예. 초콜릿, 예. 아이스크림 예. 너무 케이크. 좋아해요. 빼놓을 수가 없죠. 케이크 너무 맛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이 염증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이 당도 염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당으로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마지막 당화 산물이 염증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혈당이 굉장히 갑자기 확 높아지고 그러면 이걸 낮추려고 하는 물질들이 나타나는데 역시 염증을 이것도 일으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당이 너무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좋고 빵 같은 경우도 또 염증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역시 좀 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염증에 대한 모든 것, 특히 이제 만성 염증에 대한 예.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우리 저 이승남 원장님. 네. 네,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으십니까? 염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치유비책하는 거가 그거잖아요. 네, 네. 미리 예방해서 미리 병을 만들지 말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단 만성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가서 네. 검사를 해서 염증이 있나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만성 염증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린 단 거 먹지 말고 아까 가르쳐준 간단한 운동 같은 거 하면서 네. 미리 예방을 하게 되면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암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그 운동을 일단 두 가지를 해봤는데, 네.
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하는 PT. 네. PT 체조인데 거기에 베개를 껴가지고 좀 더 배에 텐션을 주는 방법. 그다음에 공을 엉덩이 밑에다 놓고 다리하고 팔을 이렇게 뻗은 상황에서 좌우로 흔들면서 이 복부에다 좀 텐션을 유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배에다 좀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배하고 허벅지. 내장 지방하고 허벅지 근육에 대해서 신경 쓰는 법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영미 아나운서께서는 오늘 진짜 아침 이른 시간에 장동훈 나오셨는데 30분 자고 나와서 진짜 오늘 굉장히 근데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요거는 정말 간단하게 쉽게 그리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 쫙 몸매를 만들어서 미스 코리아에 한번 도전해보는 또 한 가지는 너무 숨을 떤 기름만 많이 먹지 마시라. 마스크 꼭 쓰고 스트레스 덜 받고 좋은 거 챙겨 먹고 오늘 정말 알찬 그런 정보를 제가 치유비책에서 알아서 갑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치유비책은 좀 특별하게 본인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 잡는 방식으로 오늘 진행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한 게 저희가 처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오늘 그 윤영미 아나운서의 3가지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바꿔보시라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몸무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몸무게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체중계를 많은 여성분들에게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숫자상으로 내가 위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분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 그러니까 내가 내장 지방을 얼마나 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숫자에 참 민감해요. 나이 드리겠습니다. 숫자, 돈 숫자, 그러네요. 다 몸무게 숫자 이런 거. 앞으로 좀 제가 이런 버릇들을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3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팔 청춘 저리 가라.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그려나가는 꽃노년들. 지금 굿모닝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그들을 만나봅니다.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아직도 20대라는 오늘의 주인공 전두철 씨. 요 무거운 녀석과 평생을 함께했다는데 무거운 녀석의 정체는 고무. 그의 손을 거치면 질 좋은 특수고무로 변신한답니다. 고무 배합에 따라서 고무가 다 성질이 틀려요. 수한 염산이나 황산이나 견딜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특수 배합이에요. 일반 고무에 각종 약품을 섞어 반죽하면 염산이나 황산 같은 위험물에도 끄떡없는 특수고무가 완성됩니다. 이 특수고무는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고무 라이닝 하는 작업이에요. 부식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 고무 라이닝 하는 겁니다. 고무 라이닝 하면은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며칠 아니면은 빵 무나버려요. 위험물이 든 탱크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그의 기술은 특허까지 획득할 정도로 대단하다는데 전두철 씨가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이 낡은 공책 덕이랍니다. 배합 비율이 전부 다 암호화가 돼 있어서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아들도 모르는 비밀 공책은 뭘까요? 질 좋은 특수고무를 만들기 위해선 약품의 배합 비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50여 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노트 하나 가져가가지고는 이게 뭔 고무인지 뭐 하는데 쓰는 건지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비밀이죠, 이게. 2번을 도둑맞아 결국 암호로 만들었다는 특급 노하우들. 660번까지 나왔대요. 그런데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가장 노릇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돈보다도 기술을 먼저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전두철 씨.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힘과 체력을 자랑하며 무거운 고무도 거뜬히 들어 옮기는데 한 50kg 정도 돼요. 안 무거우세요? 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저런 거는 한 70kg까지는 들 수 있어요. 여이 땅! 발씨름 대결로 꽃노년 전두철 씨의 힘과 체력을 검증해봤는데 못 이기겠어. 나이가 70인데 천하장사야. 도저히 못 이기겠어. 당당히 승리한 전두철 씨 대단하십니다. 승리의 기쁨에 빠져있던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여 년간 함께해온 거래처 사장님인데요.
보통 다른 데들은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수명이 짧죠. 그런데 여기 사장님은 오랜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 하자를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없애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거래를 하는 거죠. 일에 대한 그의 열정은 계속될 겁니다. 특수공무만 생각하면은 절대 힘들지는 않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인공 정남수 씨의 열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70이 넘은 나이까지 연구를 거듭하는 게 있는데요. 검은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건강에 아주 유익한 검은콩 선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검은콩 연구만 30년째라는데 여기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를 아주 젊었을 때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의식이 없었거든요. 이 의식 회복에만 중점을 두가지고 그래서 단백질 위주를 생각하다 보니까 검은콩을 생각하게 됐어요. 남편의 사고는 평범했던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는데요. 매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겠는가 주안점을 두고 이제 제품을 개발하게 된 거죠. 남편을 통해 검은콩의 효능을 체험하고 개발에 나섰답니다. 소화 흡수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말로 만들었고요. 검은콩의 영양 성분은 분말로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기 때문 검은콩 속 항산화 성분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다는데 기타 첨가물 없이 검은콩에 지닌 영양 성분을 극대화했답니다. 1분 이상 이렇게 침수가 되면은 검은콩에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와가지고 금방 세척을 합니다. 1차로 고온에서 단시간에 쪄낸 뒤 2차로 분말 작업을 하는 게 특징.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최적의 시간과 온도를 알아냈다는데 검은콩 선식 제조 기술은 특허를 획득. 검은콩의 효능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콩과 다시마, 콩과 흑임자, 밤, 대추,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배합을 함으로써 콩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검은콩의 효능을 극대화한 검은콩 선식은 다양하게 활용해 먹을 수 있는데요. 검은콩을 향한 그녀의 열정은 계속됩니다. 건강이 허락되고 이 작업은 제가 공부하는 게 좋아서 하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앞으로 더 계속할 작정입니다. 한결같은 열정으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꽃노년들. 2018년에도 파이팅 하세요. 터닝 포인트를 만나 인생이 180도 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과 사랑에 빠진 남자와 달인이 된 여자. 점점점 내가 더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정말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이걸 통해서. 찰나의 순간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화려한 패션쇼가 한창인 이곳. 무대 뒤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첫 번째 주인공. 그럼요. 환갑의 나이에도 카메라를 놓지 않는 열정적인 여자 남궁숙 씨입니다. 그렇다면 직업이 PD? 남궁숙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작가님 오셨네요. 어이구 성모님 오셨어요. 아이고 사이가 어려우세요. 잘 지냈어요? 아니 도대체 진짜 직업이 뭔가요? 제가 참 여러 가지를 불려요. 대표, 성우, 작가, PD 뭐 사람들이 그렇게 다 부르는데요. 다 제 직업 맞아요. 직업이 무려 4개라고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일을 섭렵한 남궁숙 씨. 자기만의 특별한 기법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하나. 사실 남궁숙 씨의 원래 직업은 성우였는데 불꽃처럼 살다간 빈센트 반 고고. 25년 동안 프리랜서 성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레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 이야기를 좀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 이런 열망에 사로잡히게 됐죠. 아름다움 그 자체인 당신은 자랑스런 나의 어머니입니다. 카메라를 보자. 엄마 영상은 남궁숙 씨의 첫 번째 작품이었고 이 일을 계기로 영상 제작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소녀였지요. 기획부터 그 영상 제작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제 당시 영화 찍던 그 촬영 감독님에게 개인 지도 받고요. 그리고 뭐 편집도 거의 편집은 독학으로 뭐 마스터를 했고요.
열정적으로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지금까지도 틈틈이 새로운 영상을 찾아보며 젊은 감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그 결과 끊임없이 제작 의뢰가 들어오고 지금은 성우 시절보다 훨씬 잘 나가는 제작자가 됐습니다. 해상국립공원. 원래는 제가 굉장히 약체였어요. 그런데 이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편집을 하면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해도 밤새워 편집을 해도 피곤치가 않는 거예요. 정말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이걸 통해서. 그래도 성우 출신답게 가장 주력하는 건 녹음 작업.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요. 커리어이 이제 한참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표님을 보면은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준 전성기입니다. 좀 더 생동감 있게 갈게요. 살짝 너무 밋밋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있잖아요.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그 재능들이 이제 내가 영상을 만들면서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 녹아들었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살아있구나. 노란 배경이 돋보이는 한 카페. 두 번째 주인공이 있는데요. 커피로 인생이 바뀐 남자 홍성구 씨입니다. 카페 운영뿐만 아니라 직접 원두를 수입하고 로스팅해 커피를 추출하는 일까지 커피에 대한 모든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이 너무 즐겁다지만 과거엔 달랐는데요. 그냥 돈이 되는 일이란 뭐든지 예를 들어서 식당도 하고 영업사원도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내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일들만 쫓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운명처럼 다가온 한 잔의 커피. 그 커피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아 커피가 이런 게 커피 세상이구나 이런 게 커피구나 하는 걸 그때 확실하게 내가 몸으로 30대 중반 이른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커피를 향한 열정 하나로 세계 각국을 다니며 원두를 연구하고 일본으로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점점점 내가 더 노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덕분에 지금은 그의 커피 맛을 알아보고 멀리서도 찾아올 만큼 맛집으로 소문이 났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오랫동안 담가뒀던 술 같은 거를 꺼내오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 집에 오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시는 향도 느끼고 그래서 오감을 다 자극할 수 있는 매장이라서 저는 그래서 여기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특별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원두와 추출 방식, 취향 따라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딱 획일적으로 케냐는 이런 맛, 콜롬비아는 이런 맛이 아니라 추출 방식이나 서비스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맛들을 서비스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커피의 다양성이죠. 보통 카페에선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추출법도 있는데요. 기본은 이제 사이펀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오래된 커피 추출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 선명한 특징은 그대로 도드라지고 맛은 도드라지고 안 좋은 맛은 상대적으로 묻혀버립니다. 손맛이 중요한 핸드드립 커피엔 노하우가 있다는데 웬 저울같이 생긴 기계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항상 손님한테 이제 일정하게 서비스 해드리기 위해서 시간, 추출량 체크할 수 있는. 그냥 커피가 아니라 사장님의 정성이 농축된 그야말로 명품 커피. 요즘엔 원두를 사서 오래 두고 내려 먹는 손님도 많다는데 오래된 원두도 맛있게 내려 먹는 팁이 있답니다. 가급적이면 높은 온도로 추출 시간 짧게 적게 내린 다음에 농도의 기호에 맞춰서 아주 깨끗한 물로 차라리 이렇게 희석을 해서 향은 많이 안 감지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좋은 커피 맛을 즐기시죠.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사람들.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1월 23일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